저는 올해 57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야간 매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누구도 저를 기억하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구에게도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을 채우고 월급을 받아서 암 투병 중인 남편 치료비와 딸아이 등록금을 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의료기기 비리 매점 아줌마가 되었고, 제 가족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지옥 같은 8개월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 소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더라고요. 찬물로 세수하고 김밥 한 줄 말아서 가방에 넣고 남편의 약을 베갯머리에 두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 첫 차를 타면 차창 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만 깨어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어요. 대학병원 본관 지하 1층 24시간 매점. 저는 그곳에서 5년째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치익 하고 켜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컵라면 진열대를 정리하고 음료수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과자 봉지에 먼지가 없는지 닦아냈습니다. 이른 새벽엔 주로 보호자분들이 오셨어요. 밤새 간병하다가 허기진 얼굴로 삼각김밥을 집어 가시는 분들.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유 한 팩 사시는 분들. 말없이 담배 한 갑 달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다 외웠지만 이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제 이름은 몰랐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런 짧은 인사만 오갔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복잡한 관계는 싫었거든요. 남편은 위암 3기였어요. 항암 치료를 3차까지 했고 이제 4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버티면 기회가 있다고 했지만 그 기회가 얼마나 작은 건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24, 대학 4학년이었고 졸업을 1년 앞두고 휴학한 상태였어요. 등록금이 모자라서요.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었고 제게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제 소망은 단순했어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밤에 덜 불안한 것. 통장 앱을 열었을 때 심장이 덜 뛰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버티고 싶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장마철이었고 병원 복도엔 젖은 우산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밤 10시쯤 매점 문이 열렸어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차분한 발걸음, 단정한 헤어스타일,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형광등에 반짝였어요. 여기 항상 깔끔하네요. 누가 관리하세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분이 천천히 매점을 둘러보셨어요. 선반 하나하나를 손으로 짚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손이 참 부지런하시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혜숙이라고 합니다. 혜숙 씨. 그분이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 발전재단 이사예요. 앞으로 자주 볼 것 같네요. 잘 부탁드려요. 그분은 미네랄 워터 한 병을 집어 계산대로 오셨어요. 카드를 내밀며 말씀하셨죠. 혜숙 씨 같은 분이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내가 특별히 돌봐줄게요. 그 말이 제 귀에 꿀처럼 달콤하게 흘러들었어요. 돌봐준다. 인정받는다.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내게도 기회가 오는 걸까? 정규직, 수당, 남편 수술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까? 바보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게 밧줄인지 올가미인지 구분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 내선 번호였습니다. 혜숙 씨, 저희 재단에서 병원 매점을 새롭게 관리하게 됐어요. 근데 야간 시간대에 사무 보조를 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당 따로 나갑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밤 11시에 본관 3층 재단 사무실로 와주세요. 간단한 업무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비상등만 깜박거렸습니다. 재단 사무실 문패에는 서울대학병원 발전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크를 하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사장님이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 옆엔 재단 총무라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혜숙 씨, 앉으세요. 이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은 간단해요. 가끔 서류를 옮기거나 봉투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총무가 책상 위에 얇은 서류 봉투를 올려놨어요. 오늘은 연습이에요. 이걸 지하 2층 의료기기 창고 B구역 파란색 캐비닛 세 번째 서랍에 넣고 오시면 돼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이게 뭔가요? 후원자 명단이에요. 개인정보라 조심해야 해서요. 총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혜숙 씨 같은 분이 해주셔야 믿을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을 떨쳐냈어요. 괜한 걱정이야. 그냥 서류 전달인데 뭐. 지하 2층 창고는 냉기가 가득했어요. 의료기기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형광등이 깜박거렸습니다. 파란색 캐비닛을 찾아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두 번째 심부름은 일주일 후였어요. 이번엔 봉투가 아니라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료기기 납품 관련 자료예요. 총무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조심히 다뤄주세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806호 문을 두드렸을 때 나온 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의료기기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아, 재단에서 오셨군요. 그가 봉투를 받으며 씩 웃었어요. 이사장님께 잘 전해드리세요. 다음 달 납품건 잘 부탁드린다고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납품. 다음 달. 이건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래였습니다. 심부름은 계속됐어요. 가방은 점점 무거워졌고 장소도 다양해졌습니다. 주차장, 옥상, 병원 뒤편 쓰레기 집화장.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질문을 멈췄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수당이 들어왔고 그 돈이 없으면 남편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총무가 제게 속삭였어요.
해숙 씨는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덕분에 우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슬쩍 감싸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몸을 비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피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우린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재단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총무 혼자 있었어요. 이사장님은 안 보였습니다. 이사장님은요? 오늘은 안 오셔. 우리끼리 얘기하면 돼. 그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요. 저는 문 가까이 서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서 들을게요. 왜 그래요? 나 무서워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해숙 씨. 우리 이제 오래 일했잖아요. 좀 편하게 지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만 해주세요. 해숙 씨. 그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리려 했어요. 우린 이제 한 팀이에요. 서로 믿어야 해요. 알죠? 저는 그의 손을 확 쳐냈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이래?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나 싫어요? 일만 하고 싶어요. 이상한 건 사양할게요. 이상한 거? 그가 비웃었어요. 해숙 씨. 지금까지 한 게 정상인 줄 알아요? 이미 공범이에요. 리베이트 전달책. 혹시 모르고 했다고 변명할 거예요?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내려갔어요. 증거 다 있어요. CCTV, 계좌 이체 내역, 전부 해숙 씨 이름으로 다 처리돼 있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적으로 나오세요. 알겠어요? 며칠 후 재단에서 긴급 소집 연락이 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매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총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당장 3층 사무실로 와요. 급한 일이에요. 해숙 씨, 큰일 났어요. 이사장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감사원 조사 들어온대요. 다음 주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 작업을 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총무가 박스 여러 개를 제 앞에 쌓았습니다. 이거 전부 파쇄해야 해요. 이게 뭔데요?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 문제될 만한 거 전부요. 이사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해숙 씨가 해줘야 해요. 하지만 이건 증거 인멸이죠, 알아요. 총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수당 500만 원 드릴게요. 남편 수술비 생각하시면 큰돈 아니에요? 500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지하 문서보관실에서 저는 파쇄기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려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박스를 열었어요. 의료기기 납품 계약서. 리베이트 지급 확인서. 이걸 없애면 증거가 사라져. 그럼 진실도 사라지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아직도 이래? 몸 상할라. 일찍 들어와. 응, 곧 끝나,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티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족을 위해서라고. 이게 가족을 위하는 거야. 저는 파쇄기를 끄고 서류를 다시 박스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박스를 보관실 구석 캐비닛에 숨겨놨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이사장님과 총무, 변호사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 씨, 앉으세요.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냉랭했어요. 담배 절도건 들었어요? 안 됐네요. 이사장님이 허를 찼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금전 등록기 조작, 공금 횡령, 그리고 총무가 서류 더미를 탁자에 내던졌어요. 지하 보관실에 숨겨둔 서류들, 그것도 발견됐어요.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내려갔어요. 해숙 씨가 증거를 인멸하라고 해놓고 뒤에서 숨겨둔 거죠? 뭐예요? 우리 협박하려고? 총무가 비웃었어요. 변호사가 서류 2장을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이 각서에 사인하세요. 그럼 우리가 합의금 5천만 원 드릴게요. 남편 수술하고 딸 학교 보내세요. 두 번째, 총무가 차갑게 말했어요. 거부하면 우리가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해숙 씨는 실형 받을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선택하세요. 5천만 원 받고 조용히 사라질래요? 아니면 가족 다 망가뜨릴래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펜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이 서류에 가까이 갔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티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딸아이의 목소리도. 엄마는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손이 멈췄어요.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못하겠어요. 뭐라고요? 총무가 벌떡 일어났어요. 사인 못해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범죄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이용한 거예요. 저는 싸울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총무가 협박했어요.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여러분 말 들은 것부터요. 저는 돌아섰어요. 이제 제대로 해볼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5천만 원을 거절했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저답게 행동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제게 경찰 조사 통지서가 왔어요. 의료기기 납품, 비리 및 횡령 혐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딸아이가 전화로 울부짖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병원 비리 연루자 명단에 엄마 이름이. 그날부터 저는 범죄자가 됐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계약은 해지됐고 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남편과 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주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여보, 민지야 할 말이 있어. 나 큰일 저질렀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8개월 동안 나 병원에서 이상한 일에 연루됐어. 재단에서 심부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다 불법이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딸아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해. 사인하면 5천만 원 준다고 했어. 근데 나 거절했어. 뭐?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5천만 원을. 그거면 내 수술하고도 남는데. 알아.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더라.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 엄마가 범죄자라도 괜찮아요. 딸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아빠만 살면 돼요. 민지야,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엄마는 너한테 떳떳한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어떡하려고? 남편이 힘없이 물었어요. 싸울 거야. 증거 모아서
그 사람들 고발할 거야.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 수술 안 해도 돼. 무슨 소리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당신이 범죄자 되는 건 못 봐. 민지야, 너도 엄마 도와드려. 알겠지?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편이 되겠어요. 끝까지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저는 경비실을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야간 경비를 서시는 김철수 아저씨였어요. 5년 동안 매일 새벽 첫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CCTV 백업 파일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3개월인데 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경비 아저씨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숙 씨, 당신 5년 동안 한 번도 불친절한 적 없었어. 새벽에도 항상 웃으며 인사했지. 그런 사람이 나쁜 짓 했을 리 없어.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기다려봐, 확인해 볼게. 아저씨가 컴퓨터를 켰어요. 어느 날짜 영상이 필요해? 저는 날짜들을 적어줬어요. 제가 가방을 옮긴 날들, 지하 창고에 갔던 날들. 이거 백업 서버에 있네. USB에 담아줄까? 정말요? 진짜 괜찮아요? 당연하지. 부당한 일은 바로 잡아야지. 아저씨가 USB를 꽂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파일이 복사되는 동안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이거야. 이게 증거야. USB를 받아들고 저는 아저씨 손을 꽉 잡았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지하 창고. 제가 가방을 옮기는 장면. 그런데 이게 뭐야? 영상 속 제 모습이 이상했어요. 가방을 캐비닛에 넣은 후 다시 꺼내서 안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다발을 꺼내 제 가방에 넣는 장면. 이건 내가 아닌데. 아니, 제 얼굴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주차장. SUV 트렁크에서 가방을 받는 제 모습. 그리고 그 가방을 열어 현금을 세는 장면. 이건 조작이야. 완전 조작이라고. 손이 떨렸어요. 영상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시간도 정확했어요. 메타데이터도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경비실 백업 서버도 이미 해킹당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작된 영상을 심어놨거나.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증거라고 믿었던 게 오히려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증거가 됐어. 딸아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이거 보여줄 수 없어요. 이걸 변호사한테 보여주면 엄마가 정말 범죄자가 돼요. 알아.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경비 아저씨도 모르고 준 거겠지. 아니면 혹시 아저씨도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점 계산대에 익명의 편지가 놓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편지는 청소 아주머니한테서 온 거였어요. 혜숙 씨, 저는 3층 청소 담당 김순자입니다.
재단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서류들 많이 봤어요. 파쇄된 거 모아뒀어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만난 순자 언니는 큰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이거 지난 3개월 동안 모은 거예요. 재단 사무실 쓰레기만요. 봉지를 열어보니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어요. 언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집에서 딸과 함께 종이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까지 앉아서 작업했어요. 엄마, 이거 봐요. 계약서 일부 같아요. 조각들을 이어붙이니 의료기기 납품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리고 금액 15억 원. 그중 10%를 재단에 지급한다는 내용. 1억 5천만 원. 리베이트가 이렇게 컸어? 엄마, 이거 결정적 증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면 돼. 두 번째 도움은 택배 기사님한테서 왔어요. 혜숙 씨, 잠깐만요. 저 그날 밤 봤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SUV 봤어요. 트렁크에서 가방 옮기는 거. 사진 있어요? 네, 배달차에 블랙박스 있거든요. 그날 받은 사진에는 총무가 SUV 트렁크에서 검은 가방을 꺼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 시간까지 정확했습니다. 세 번째 도움은 약국 직원 한 분이었어요. 혜숙 씨, 총무한테 저도 당했어요. 작년에요.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심부름 시키고, 수당 주고, 나중엔 협박하고, 그래서 제 진술서 쓸게요. 그리고 녹음 파일 있어요. 총무가 저한테 협박하던 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괜찮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혜숙 씨 보면서 용기 났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비 아저씨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혜숙 씨, 미안해요. USB 확인해 봤는데 뭔가 이상하죠? 네, 조작된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백업 서버가 2개예요. 네, 하나는 병원 공식 서버. 근데 그건 외부 접속이 가능해서 해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비실에서는 별도로 로컬 하드에도 저장해요. 혹시 몰라서요. 그럼 제가 처음 드린 건 공식 서버에서 뽑은 거예요. 이미 조작됐을 거예요. 근데 로컬 하드에 있는 진짜 원본은 아직 안전할 거예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그걸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경비실장이 재단 편이거든요. 걔가 눈치채면.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경비실장 휴가 가요. 그때 뽑아드릴게요. 정말요? 아저씨, 혜숙 씨, 나도 양심이 있어요. 5년 동안 봤잖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1년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못 잤습니다. 드디어 화요일이 왔어요. 저녁 9시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빨리 와요. 경비실 안쪽 작은 방. 오래된 컴퓨터가 한 대 있었어요. 이게 로컬 백업이에요. 외부망이랑 연결 안 돼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해요. 파일이 복사되는 동안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됐어요. 이거예요.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딸아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같은 지하 창고, 같은 날짜.
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가방을 캐비닛에 넣는 장면까지는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제가 떠난 후 5분 뒤 총무가 나타났어요. 캐비닛을 열고 가방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영상. 주차장 SUV에서 가방을 건네받는 건 저였어요. 하지만 그 가방을 다시 SUV 쪽으로 돌려주는 장면은 없었어요. 총무가 다시 나타나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거야. 딸아이가 소리쳤어요. 이게 진짜예요. 엄마는 그냥 전달만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엄마, 이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민지야,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메타데이터 분석하면 돼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원본인지 조작인지 알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맡은 건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강미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숙 씨 앉으세요. 저는 준비해 간 서류들을 펼쳐놨어요. 진짜 USB, 파쇄 서류 복원본, 블랙박스 사진, 약국 직원 진술서와 녹음 파일. 이게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강 변호사가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탄탄한 증거네요. 특히 이 CCTV 원본은 결정적이에요. 정말요? 네. 다만 상대 측에서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한테 감정을 맡겨야 해요. 그게 비용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분께 부탁해 볼게요. 공익 사건이라고 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선생님. 눈물이 났어요. 혜숙 씨,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강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함께 싸워봐요. 며칠 후 포렌식 결과가 나왔어요. 원본 파일입니다. 조작 흔적 없습니다. 메타데이터도 정상이고 타임스탬프도 정확합니다. 정말요? 네. 이거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날부터 강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발인 이지연 병원발전재단 이사장, 최태수 재단 총무, 혐의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증거인멸교사, 무고, 협박, 성추행. 고발장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제 진짜야. 돌이킬 수 없어. 후회돼요. 강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더는 후회 안 할 거예요. 고발장을 제출하고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숨김없이 솔직하게. 제가 했던 잘못도 두려워서 한 것도 모두 말했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가족이 걱정돼서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눈 감았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리베이트인 줄 몰랐죠?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고 무서웠어요. 조사는 3시간이나 걸렸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형사님이 말했어요. 박혜숙 씨, 용기 있는 선택하셨어요. 저희가 재단 쪽도 조사할 겁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룬 거예요. 병원 발전재단 리베이트 의혹. 내부 고발자 나와. 뉴스를 보는데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불법 리베이트 전달이었어요. 뉴스는 파장이 컸어요. 다음 날 병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고 재단 이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한 직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게 식었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 오히려 저를 응원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저 아줌마 용기 대단하다. 재단이 더 수상해 보이는데 끝까지 진실 밝혀졌으면. 몇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이사장님과 총무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비싼 정장을 입고 여러 명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15억 원 규모의 계약 중 1억 5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박혜숙 씨를 이용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박혜숙 씨는 자발적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했으며 오히려 그녀가 중간에서 금품을 횡령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진짜 USB를 제출했어요. 경비실 로컬 백업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됐습니다. 이 영상은 피고인 최태수가 박혜숙 씨가 전달한 가방을 다시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즉시 반응했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가 의심됩니다. 포렌식 감정 결과를 제출하시죠. 강 변호사가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보고서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재판장님, 우리 측에서도 독립적인 포렌식 감정을 요청합니다. 이 영상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측 합의하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제 감정을 맡기겠습니다. 재판은 중단됐어요. 며칠 후 강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혜숙 씨, 나쁜 소식이에요. 뭔데요? 법원 지정 전문가가 재단 측 로펌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재판에서 제 감정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 영상은 편집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증거로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 영상은 증거 능력이 제한됩니다. 파쇄 서류 복원본을 제출했어요. 피고인 측이 또 반박했어요. 이것은 재단에서 합법적으로 폐기한 문서를 불법적으로 수거한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언도 했어요. 저도 작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공격했어요. 증인은 재단과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죠. 보복성 거짓 증언 아닙니까? 약국 직원이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총무의 협박 목소리. 피고인 측이 또 반박했어요. 이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측에서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강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무너졌어요. 이제 끝인가? 방청석에서 남편과 딸이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민지야? 엄마, 나 사실은 딸아이가 울먹였어요. 나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만 한 게 아니야.
응? 나 재단에 들어갔어. 뭐? 딸아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누명 쓰고 고통받는 거 보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재단에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원했어. 민지야, 그게 무슨. 3개월 동안 청소하는 척 하면서 사무실 서류들 사진 찍었어. 휴지통 뒤지고 컴퓨터 화면 몰래 찍고. 딸아이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 화면에는 수백 장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계 장부. 이건 특히 이거. 딸아이가 한 파일을 열었어요. 재단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이야. 화면에 대화 내용이 떴어요. 이지연 이사장 해수기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최태수 총무 걱정 마세요. CCTV 조작 완료했고 경비실장도 우리 편이에요. 이지연 포렌식 전문가는 최태수 로펌 통해서 법원 지정 전문가로 우리 사람 넣었어요. 영상 조작됐다고 할 겁니다. 이지연 완벽하네. 해수기는 끝이야.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민지야, 이걸 어떻게. 엄마, 나 법학과잖아. 재판 준비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찾은 거야. 하지만 위험했잖아. 걸렸으면 어쩌려고. 걸릴 뻔했어. 딸아이가 울먹였어요. 지난주에 총무가 나를 의심했어. 근데 순자 아주머니가 덮어줬어. 우리 조카인데 착한 애예요. 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딸아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더 큰 거야. 화면에는 이메일이 떴어요. 발신자는 재단 회계 담당자, 수신자는 병원장. 제목 2024년 상반기 리베이트 정산. 내용 병원장님께 상반기 의료기기 납품 관련 리베이트 7천만 원 병원장님 계좌로 입금 완료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5천만 원, 총무 3천만 원 별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 목표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병원장. 병원장이 배우였어? 응. 이사장이랑 총무는 그냥 실무자야. 진짜 큰 손은 병원장이었어. 민지야. 저는 딸을 꽉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이제 이길 수 있어. 이 증거로 반격하는 거야. 다음 재판날 강 변호사에게 딸의 증거를 모두 건넸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강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제 딸이 3개월 동안 모은 거예요. 민지 씨가? 강 변호사가 딸을 봤어요. 대단해요, 정말. 이거면 이길 수 있죠? 제가 물었어요.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박혜숙 씨, 피고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어요. 재단 이사장님이 특별히 돌봐주겠다고 하셔서 정말 믿었어요. 근데 그게 다 함정이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리베이트 전달을 저한테 시키고 나중엔 모든 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증거도 조작하고 CCTV도 편집하고.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거 있습니까? 강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어요.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재단 내부 메신저 대화가 떴어요.
이지연 CCTV 조작 완료했고 최태수 포렌식 전문가로 우리 사람 넣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고인 이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총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법 취득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재단 청소 직원이 업무 중 우연히 발견한 화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거짓말! 우리 청소 직원 중에 증인 신청합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딸아이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어요. 증인 신원을 밝혀주세요. 박민지입니다. 박혜숙 씨의 딸이고 지난 3개월간 재단 청소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뭐라고? 이사장이 소리쳤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딸아이가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걸 보고 직접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재단의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사무실을 청소하며 서류와 컴퓨터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불법이에요. 총무가 소리쳤어요. 불법이 아닙니다. 강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업무 공간에서 공개된 화면을 촬영한 것이며 범죄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습니다. 딸아이가 계속 증언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화면에 이메일이 떴어요. 병원장 앞으로 온 리베이트 정산 이메일. 법정이 술렁였어요. 병원장까지 연루됐다고? 이거 대형 사건인데.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이메일의 출처는? 재단 회계 담당자 컴퓨터에서 발견했습니다. 발신 날짜, 수신 날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피고인 측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강 변호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재판장님, 긴급 증인 신청합니다. 재단 회계 담당자 정수진 씨입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재단 회계 담당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혜숙 씨가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걸 보면서 양심에 괴로웠어요.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세요. 지난 2년간 병원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수수됐습니다. 총액 약 3억 원. 그중 절반인 1억 5천만 원이 병원장에게 갔고 나머지는 이사장과 총무가 나눠 가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박혜숙 씨는요? 박혜숙 씨는 단순 심부름만 했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용당한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그분을 택한 이유는 그녀가 울먹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약점이 명확해서였어요. 남편 치료비, 딸 학비. 그걸 미끼로 삼은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증거는 있습니까? 네. 그녀가 USB를 꺼냈어요. 회계 장부 원본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이메일 전부 들어있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이건 기업 기밀을. 기업 기밀이 아니라 범죄 증거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회계 담당자가 이어갔어요. 진짜 배우는 병원장입니다. 강대현 병원장이 모든 걸 기획했어요. 이사장과 총무는 실무자일 뿐이에요. 증거는? 제 증언과 이메일,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해수기를 희생양으로 쓰자고 지시한 녹음도 있어요. 녹음이 재생됐어요. 해숙이 완벽한 타깃이야. 경제적으로 절박하고 학력도 낮고 법 지식도 없어.
걔한테 다 뒤집어 씌워. 우리는 안전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강대현 병원장을 범죄 도피 우려로 즉시 체포하세요. 법정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어요. 대학병원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병원장이 진짜 배후로 드러나 3억 원 규모 조직적 비리, 평범한 매점 직원 희생양 삼아. 다음 재판에서 병원장이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이사장, 총무와 나란히.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피고인 강대현은 2년간 총 1억 5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박혜숙 씨를 의도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병원장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이메일을 화면에 띄웠어요. 피고인이 직접 납품 업체와 리베이트 비율을 협상한 이메일입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박혜숙 씨를 희생양으로 정한 것도 피고인의 지시였습니다. 통화 녹음이 다시 재생됐어요. 해숙이 완벽한 타깃이야.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병원장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병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적자가 계속됐고 적자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병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증인석에서 병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병원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불평한 적 없어요. 그런 저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병원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답해주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게 특별히 돌봐주겠다던 그 말은 뭐였어요? 함정이었어요? 저를 이용하려던 미끼였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남편은 수술도 못 받았어요. 제 딸은 휴학했어요. 저는 범죄자가 됐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병원장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고 모두 기립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피고인 강대현, 피고인 이지연, 피고인 최태수. 세 사람이 일어섰어요. 피고인들은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총 3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박혜숙 씨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특히 피고인 강대현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고인 강대현,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지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태수,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고발인 박혜숙 씨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무죄. 그 단어가 귀에 들리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고 딸아이가 안겨왔습니다. 엄마! 엄마 이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또한 재판장이 이어갔어요. 박혜숙 씨의 딸 박민지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그 용기가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경비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 택배 기사님, 약국 직원.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해냈어요, 혜숙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혜숙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긴 시간이었어요. 무섭고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특히 제 딸. 민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제 가족과 함께 떳떳하게.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 돕고 싶어요. 딸아이가 제 옆에 섰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제 딸이 자랑스러워요. 이 아이가 진짜 영웅이에요.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병원 근처가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예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아담한 공간입니다. 카페 이름은 첫 잔의 용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벽에 글귀가 적혀 있어요. 첫 잔은 용기를 내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잔은 그 용기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 잔은 함께 걸어가기 위한 거예요. 남편은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은 못했지만 대신 면역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카페에서 저를 도와줍니다.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법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강미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약한 사람들 돕고 싶어요. 라며 선택한 길이에요. 경비 아저씨는 가끔 오세요. 역시 여긴 깔끔한 애라며 웃으시죠. 청소 아주머니도 오셔서 설거지를 도와주세요. 택배 기사님도, 약국 직원도, 회계 담당자님도 단골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카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눈이 붓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기, 여기가 박혜숙 씨 카페 맞나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그분이 울먹였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그 떨림이 익숙했거든요. 예전에 제 모습 같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여기선 당신이 먼저예요. 따뜻한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그분은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변호사 한 분도 소개해드릴게요. 딸이 일하는 사무실인데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분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괴롭힘 당한 분, 억울한 누명 쓴 분, 약자라는 이유로 이용당한 분들.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나누는 공간이 됐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그때 5천만 원 받았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후회해. 지금이 훨씬 행복해. 왜? 떳떳하니까. 우리 딸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카페를 둘러봤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딸아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첫 재판 이겼어요. 강 변호사님이 엄마 이야기 해주시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민지 대단하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데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이긴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끝이 온다.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설레요.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지, 누구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 커피 머신의 증기가 취익 소리를 내며 터져요. 그 소리가 여전히 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첫 잔을 내리며 저는 속삭여요. 오늘도 힘내자. 우리 모두.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약자라는 이유로 이용당하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엔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첫 잔의 용기를.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